장례식장 한가운데서 검은 양복을 입은 대기업 회장들이 제 앞에 줄지어 허리 숙이는 모습을 본 순간 며칠 전까지 저를 노숙자 취급하며 구내식당에서 쫓아내던 사람들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장모님이 왜 끝까지 저를 감싸셨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 식당 바닥에 쏟아졌던 국물 냄새와 장모님의 떨리던 손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 하나 함부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사람을 버티게 만드는지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야 다시 깨달았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경기도 외곽 작은 빌라에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고 있는 64 윤동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후배가 형님 이야기는 꼭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라며 유튜브 제보 형식으로 소개해준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가족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참고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자식처럼 품어주는 장모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가 장모님을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35해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구로공단 근처 중소기업 생산관리 직원이었고 월급이라고 해봐야 방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딸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워낙 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던 날 장모님이 제 밥그릇에 계란 후라이 하나를 더 얹어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굶기지만 마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는 운 좋게 큰 회사 창립 멤버로 들어갔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회사 하나 키우겠다고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던 시절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 늘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더군요. 은퇴 후 함께 사업하던 사람에게 크게 사기를 당했고 몇 년 만에 가진 걸 거의 잃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스스로가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예전에 저를 알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시장에서 산 낡은 점퍼를 입고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끝까지 예전처럼 대해준 사람이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 장모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장모님은 서울 외곽 중견기업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70이 가까워졌는데도 새벽 5시면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출근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만 일하시라고 말렸지만 장모님은 고집이 대단하셨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늙어요. 그 말에 결국 저희가 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장모님 얼굴이나 잠깐 보려고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시간 직전이라 식당 앞은 직원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식권 기계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주방 안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조용히 구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거기선 제가 불편했습니다. 직원들 시선이 한 번씩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식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좋아 보였을 리 없었겠죠. 주방 안에서 일하던 장모님은 멀리서도 저를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네. 장모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장모님은 바쁜 와중에도 제자리부터 챙기셨습니다. 남들보다 계란말이 하나 더 올려주시고 국도 제일 뜨거운 걸 퍼다 주셨습니다. 저는 괜히 주변 눈치가 보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냥 대충 주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오히려 저를 흘겨보셨습니다. 우리 사위 오는데 어떻게 대충 줘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반장이라는 김정래 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 사람은 제 식판을 보더니 장모님께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외부인 막 들어오게 하면 어떡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괜히 장모님 난처해질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장모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래 씨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다예요? 직원들 식당인데. 옆에서 일하던 오미숙이라는 직원도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 말에 주변 몇몇 직원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별일 다 겪어봤지만 그런 시선은 참 견디기 힘들더군요. 마치 제가 얻어먹으러 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그러자 김정래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식당 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수 사위인가 봐. 맨날 오는 사람 아니야? 저런 사람 잘못 들이면 큰일 나. 저는 더 이상 듣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판을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저 그냥 갈게요. 그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목이 꽉 막혔습니다. 사실 서러웠습니다. 돈 잃고 사업 망한 뒤부터 사람들 시선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저를 찾아와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낡은 점퍼 하나만 봐도 사람 취급을 달리하더군요. 하지만 더 괴로운 건 장모님이 제 때문에 욕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미숙 씨가 뒤쪽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위 두면 노후 망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모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제가 온 것 같았습니다. 괜히 장모님 일터까지 망쳐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끝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고 가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 아프던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끝까지 저를 가족으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식당 안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제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제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몇 숟갈 뜨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반찬통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서연이랑 저녁에 같이 먹어요. 평범한 말인데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유리창 너머로 장모님이 아직도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식당에서 벌어진 그 짧은 모욕이 결국 장모님의 인생 마지막 시간을
완전히 바꿔버릴 거라는 걸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계속 장모님 표정이 눈에 밟혔습니다. 식당 사람들 앞에서 애써 웃으시던 얼굴과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제 손에 반찬통을 쥐어주시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내 윤서연은 제가 가져온 반찬통을 열어보다 말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반찬통 안에는 평소보다 반찬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멸치볶음, 계란말이, 제육볶음까지 꽉 채워 넣으셨더군요. 아내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또 당신 챙기느라 자기 반찬 줄였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물을 마셨습니다. 식당 일 힘들 텐데 왜 그렇게 무리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요즘 몸 많이 안 좋아. 저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식당에서 쓰러질 뻔했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냉장고에서 약봉지를 꺼내 제 앞에 올려놨습니다. 혈압약, 심장약, 진통제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있었어. 저는 약봉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남들 걱정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 자기 몸은 저렇게 망가질 때까지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늘 식당에서 그런 모욕까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는데 아내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사람들 피하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업 망한 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게 됐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람들 연락도 다 끊었습니다.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돈 잃은 것도 힘들었지만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잘 나갈 땐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더군요. 저는 그게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게 말입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한 번도 당신 달라졌다고 생각 안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장모님은 제가 실패한 뒤에도 늘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반찬을 싸주셨고 더 자주 전화하셨습니다. 우리 사위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가 저는 그렇게 힘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장모님이 걱정돼 다시 구내식당 근처로 갔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서서 식당 쪽만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처럼 무거운 식재료 박스를 나르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 뒤쪽 흡연구역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노인 또 왔었잖아. 완전 패급 사위 같던데. 아주머니가 왜 저렇게 감싸는지 몰라. 낄낄대는 웃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히 안으로 들어가면 장모님만 더 난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장모님이 식자재 박스를 들다가 중심을 잃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넘어지진 않으셨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장모님은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박스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정래 씨가 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직원들 일하는 데예요. 그 말투가 꼭 제가 민폐 덩어리라도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참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셨습니다. 잠깐 밥이라도 먹고 가. 그 목소리가 너무 힘없이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자 직원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은 아예 대놓고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오미숙 씨는 다른 직원 귀에 대고 뭔가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쪽에서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직원 하나가 급히 폰을 내리더군요. 순간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경거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식사를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래 씨가 갑자기 제 식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외부인이 계속 식사하면 문제 생겨요. 장모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변 시선도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작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장모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봤습니다. 왜 우리 사위한테 자꾸 그래요?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정래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굳히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구시네. 장모님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황을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장모님 손을 떼어내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이 계속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 직원들 앞에서 회의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구내식당에서 눈치 보며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강 근처를 계속 걸었습니다. 바람이 꽤 차가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어디야?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식당에서 쓰러졌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불안했습니다. 정말 큰일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고 식당 직원 몇 명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정래 씨와 오미숙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순간 그 사람들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죄책감을 숨기려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장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장모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눈을 겨우 뜨시더니 제 손부터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 밥은 먹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장모님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심장 이상 증세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그렇게 버티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병원 침대에 저렇게 누워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 윤서연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간호사 일을 오래 해서 응급 상황에 익숙한 사람인데도 이날만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사 설명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또 참고 있었네. 그 말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면 장모님은 늘 그랬습니다. 아픈 것도 참고, 속상한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사셨습니다. 남한테 피해주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식당 직원 몇 명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래 씨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병원 의자가 불편한지 계속 다리를 떨고 있었고 오미숙 씨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굳이 그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화도 났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저였다는 걸 보고 저는 차마 감정을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참 뒤 겨우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자 안도의 한숨부터 쉬셨습니다. 동혁아. 그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저는 바로 침대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습니다. 괜히 또 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정작 상처받은 사람은 장모님인데 오히려 저부터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와야죠. 장모님 혼자 두고 어떻게 갑니까? 장모님은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 문 쪽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김정래 씨와 오미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까 식당에서 보던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특히 김정래 씨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군요. 아주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김정래 씨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미숙 씨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에 내려놓으며 괜히 웃었습니다. 놀랐잖아요, 아주머니. 하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봐도 죄책감을 숨기려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장모님 이불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응급 환자라도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정장 입은 남자 두 명이 병실 앞으로 급하게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둘 다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까지 뒤따라오고 있더군요. 저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철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견기업 회장이 된 사람이었지만 예전엔 저와 같은 공장에서 밤새 철판 옮기던 후배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거의 뛰다시피 다가왔습니다. 형님. 병실 안 사람들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철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게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정래 씨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오미숙 씨도 입을 살짝 벌린 채 저와 강민철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내조차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부러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 회사 사람들은 더더욱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강민철 팔을 잡았습니다. 여긴 병원이야. 조용히 해. 하지만 강민철은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 직원들을 한번 쓱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던 사람이었죠. 강민철은 낮게 물었습니다. 형님한테 무례하게 대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바로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강민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부터 그 친구는 제 말을 잘 따랐습니다. 사실 강민철이 지금 자리까지 올라간 데에는 저와 얽힌 일이 많았습니다. IMF 직후 회사가 무너질 뻔했을 때도, 거래처 줄이 끊겼을 때도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때 제가 사비까지 털어가며 공장을 지켰고 강민철은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조차 강민철을 보며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철은 얼른 장모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 모습에 김정래 씨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아마 그 사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졌을 겁니다. 구내식당에서 초라한 노인 취급하던 사람이 대기업 회장에게 저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잠시 후 병실 밖으로 나온 강민철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강민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수없이 했으니까요. 강민철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당 직원들 얘기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그래? 그러자 강민철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제 사진과 함께 비웃는 말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맨날 와서 밥 얻어먹는 노인. 아주머니 인생 망친 사위. 그 글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민철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형님, 장모님 더 상처받게 하기 싫어. 그 말을 듣고 강민철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반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병원 직원 몇 명이 강민철을 알아보고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JK그룹 회장 아니야? 왜 여기 와 있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괜히 더 피곤해졌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시선이 싫어서 숨어 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사람들 관심 받는 게 이제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갑자기 간호사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강민철은 동시에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진 겁니다. 심박 수치가 갑자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장모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번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더 이상 무리하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장모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오히려 저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동혁아 괜찮아. 정작 쓰러진 사람은 장모님인데 끝까지 저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장모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불안했습니다. 마치 뭔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구내식당에서 벌어질 일이 결국 모든 사람 인생을 뒤집어 버리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비가 내리던 병원 창가 앞에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자 병실 안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 준비를 하며 조용히 복도를 오가기 시작했고 멀리서 환자 보호자들이 컵라면 뚜껑 뜯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잔 상태로 보호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눈도 따가웠지만 이상하게 졸리진 않았습니다. 계속 장모님 얼굴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든 장모님 얼굴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쉬지도 못했던 사람의 마지막 체력이 저렇게 깎여나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이 되자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혈압 수치는 조금 안정됐지만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는 식당에서 벌어진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저를 노숙자 취급하던 사람들 표정, 뒤에서 키득거리던 웃음소리,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 찍던 모습까지 하나도 잊히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다른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나가자마자 제 손부터 붙잡으셨습니다. 동혁아, 식사는 했어? 저는 순간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부터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윤서연은 결국 참다 못해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자기 몸은 생각 안 해? 그러자 장모님은 민망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별일 아닌데 다들 호들갑이야. 아내는 더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심장약 먹는 것도 숨겼잖아. 장모님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평생 약한 모습 보이는 걸 싫어했던 분이니까요. 잠시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민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 일찍인데도 정장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비서처럼 보이는 남자들도 따라왔습니다. 병실 안 분위기가 순간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강민철은 장모님께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장모님은 아직도 강민철이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왜 자꾸 와요? 그러자 강민철은 바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가족은 제 가족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도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가족들에게도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민철과 얽힌 일은 더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히 사람들 관심 받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저를 예전 그대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식당 쪽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하지만 강민철은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형님 사진까지 돌려가며 비웃었습니다. 순간 아내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더 말하기 싫어졌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이미 다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답답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당했는데도 남부터 감싸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철도 황당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착하십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래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IMF 터졌던 겨울이었습니다. 공장 문 닫는 회사가 수두룩했고 직원들 월급 못 줘서 울던 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장모님은 시장 반찬 가게 하면서도 우리 집 쌀 떨어질까봐 매주 김치며 반찬을 들고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장사도 어려웠는데 저희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사람은 살아남아야 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오후쯤 병실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동혁아, 네 장모님, 나 내일 퇴원할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내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지금 상태에 무슨 퇴원이야. 하지만 장모님은 완고한 표정이었습니다. 식당 사람들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본인이 쓰러져 놓고도 식당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장모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 없어서 다들 죽을 맛이야. 내가 빠지면 일 더 힘들어져.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모님 지금 몸이 먼저예요. 그런데 장모님은 오히려 저를 달래듯 웃으셨습니다. 나는 괜찮다니까.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확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남들 위해 희생만 하다가 결국 몸까지 망가졌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장모님 가족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화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구내식당 직원들이었습니다. 김정래 씨와 오미숙 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김정래 씨는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거의 안 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아내 윤서연은 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래 씨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장모님은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미숙 씨는 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강민철 존재 때문인지 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민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쪽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분이라 다행인 줄 아십시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정래 씨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강민철은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수천 명 직원 거느리는 사람이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직원들은 결국 오래 있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순간 아내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저 사람들 감싸줄 거야? 장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이상하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창밖 비는 그쳤지만 병실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이라도 쐬려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민철이 따라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면서 괜히 주머니에 손만 넣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강민철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왜 숨어 사십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한테 지쳤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사람 믿고 살았습니다. 같이 고생하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한 번에 세상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부러 초라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사람 본 모습이 보이더군요. 강민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형님 같은 사람은 숨으면 안 됩니다. 저는 대답 대신 병원 아래 야경만 바라봤습니다. 멀리 구로공단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밤새 일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불안했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더 큰 일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장모님이 다시 구내식당으로 돌아가면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결국 의사 만류도 뿌리치고 퇴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최소 일주일은 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장모님 고집은 누구도 못 꺾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에도 장모님은 병실에서 제일 먼저 앞치마 걱정을 하셨습니다. 식당 냉장고 안에 내가 담가놓은 오이지 있는데 상할 텐데. 저와 아내는 서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까지 남 걱정뿐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장모님은 쉬질 못했습니다. 아내가 억지로 눕혀놓으면 몰래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 반찬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 퇴원 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장모님이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식당 앞치마가 든 가방까지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순간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장모님은 마치 어린애 들킨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오늘만 잠깐 나갔다 올게. 아내는 결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죽으려고 그래? 하지만 장모님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가면 사람들 고생한다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했습니다. 장모님이 쓰러진 원인 중 하나가 식당 스트레스였는데 정작 장모님은 아직도 그 사람들 걱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가방을 조용히 빼앗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같이 갑니다. 장모님은 바로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동혁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안 보내요. 결국 저는 장모님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직원들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아마 병원 일 이후로 다들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김정래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미숙 씨도 괜히 바쁜 척 냄비만 뒤적거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바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더 속상했습니다. 몸도 아직 제대로 회복 안 된 사람이 무거운 냄비를 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서 식재료 상자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정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부인은 주방 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말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지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장모님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정래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식당 분위기 이상해졌잖아요.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슬쩍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들어도 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순간 손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장모님 얼굴부터 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평생 화로 해결된 일은 거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식당 구석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뒤쪽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따라다니네. 완전 장모 껌딱지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상대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겉모습 하나만 보고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때 식당 입구 쪽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직원 몇 명이 창밖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회장님 차 아니야? 저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검은 세단 여러 대가 식당 앞에 줄지어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내렸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관리팀 직원 이성호 씨까지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차에서 강민철이 내렸습니다. 저는 순간 깊게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저 인간 또 왜 왔어?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강민철 성격상 조용히 끝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쭉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정래 씨 얼굴도 새하얘졌습니다. 강민철은 저를 발견하자 곧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까지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강민철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형님, 그 한마디가 식당 안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특히 김정래 씨는 눈이 커진 채 저와 강민철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오미숙 씨는 아예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찰컥 소리가 식당 바닥에 크게 울렸습니다. 강민철은 고개를 든 뒤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형님께 무례하게 대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성호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로 강민철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강민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나 있었습니까? 그 말에 식당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강민철은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이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목숨도 회사도 가족도 다 이분이 살리셨습니다. 순간 김정래 씨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오미숙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조차 놀란 눈으로 저와 강민철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철은 직원들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조용했지만 훨씬 무섭게 들렸습니다. 식당 안 누구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비웃던 사람들도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휘청거리셨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장모님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장모님, 식당 안 분위기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강민철도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제 손을 꽉 붙잡고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장모님이 휘청거리던 순간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민철도 바로 얼굴이 굳었고 직원들은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장모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쓰러지진 않았지만 숨이 많이 가빠 보였습니다. 손끝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버티고 계시던 사람이 순식간에 힘이 빠진 겁니다. 119 불러요.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식당 안이 금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허둥지둥 움직였고 손님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모님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 손부터 꼭 붙잡고 계셨습니다. 동요가 괜찮다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끝까지 저부터 안심시키려는 모습에 저는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몇 분 안 됐는데도 저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은 들것에 실리면서도 계속 식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점심 준비 아직?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직원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김정래 씨는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미숙 씨는 아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씩 실감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장모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심장 모니터 기계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입 열었다가 눈물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그런 와중에도 저를 바라보며 웃으려고 하셨습니다. 정말 평생 남 걱정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다시 도착하자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복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내 윤서연이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저렇게까지 살아?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참고 왜 그렇게까지 남만 챙기며 살아왔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강민철은 병원 복도 끝에서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한 사람인데 이날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형님, 저는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강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당 쪽 CCTV 전부 확보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형님 사진 돌린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더 참담했습니다. 사람이 망가지고 초라해졌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온 겁니다. 저와 아내는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솔직히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과로, 스트레스, 반복된 무리, 심장 기능 저하. 결국 장모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였던 겁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도 제한됐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국자 들고 저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유리창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 실패하고 모든 걸 잃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몇 달 동안 집 밖에도 잘 안 나갔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싫었고 스스로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집에 오셔서 말없이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동혁아, 사람은 돈 없어도 가족만 있으면 다시 살아. 그 말 덕분에 저는 겨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강민철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임원들과 옛 직원들이었습니다. 그중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보자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왜 연락 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솔직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정래 씨와 오미숙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문안용 꽃바구니를 들고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아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엔 허름한 점퍼 입은 늙은이 정도로 봤던 사람이 갑자기 재계 인사들 중심에 서 있으니 혼란스러웠겠죠. 잠시 후 김정래 씨가 용기 내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말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화낼 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엔 장모님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김정래 씨는 결국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무해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걸 알아야 태도가 달라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면 계속 무시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갑자기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도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담당 의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얼굴은 산소 마스크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아주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혁아,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장모님은 숨을 고르며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저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프게 만든 사람들보다 상처받은 제가 미워하며 살까봐 그걸 더 걱정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말입니다. 장모님이 중환자실에서 제 손을 붙잡고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뒤부터 저는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 시계 초침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정신은 또렷했는데 정작 현실은 꿈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윤서연은 거의 병실 앞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장모님 앞에서는 아무도 울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끝까지 저희 걱정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장모님 상태는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사들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원 복도가 분주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중환자실 안기계 소리가 거칠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올 게 왔다는 걸 말입니다. 아내와 저는 급히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모니터 숫자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딸보다도 먼저 제 얼굴을 찾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은 아주 힘겹게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동혁아. 저는 바로 몸을 숙였습니다. 네, 장모님. 숨이 거의 넘어가는 와중에도 장모님은 또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밥 잘 먹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이 터졌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왔는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윤서연도 결국 장모님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장모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저희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저는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평생 가족 위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 걱정만 하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장모님은 결국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도 멈췄고 간호사들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장모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데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없는 세상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구로구 오래된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화려한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조용히 보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빈소가 차려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승용차들이 계속 장례식장 앞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병원 관계자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옷차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대기업 임원들, 중견기업 대표들,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공장 사람들까지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돌아가신 분이 누구시길래 그 정도로 조문객 규모가 커졌습니다. 강민철은 거의 장례식장 전체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입구에 서서
직접 조문객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오든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인생 은인의 장모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례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김정래 씨와 오미숙 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은 옷차림이었는데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김정래 씨는 며칠 사이 사람이 반쯤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빈소 안으로 들어오다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자신들이 알던 세계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TV 뉴스에서나 볼 법한 기업 대표들, 회사 임원들, 사회각계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래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미숙 씨는 아예 눈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모욕했는지 완전히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민철이 빈소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문객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철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동혁 형님은 IMF 때 무너지는 회사와 직원들을 끝까지 지켜낸 분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직원 월급 받고 자기 집 담보 잡혀가며 공장 살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까지 조용히 숨어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 여기저기서 한숨 섞인 탄식이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가 공개되는 게 아직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정래 씨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김정래 씨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오미숙 씨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두 사람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장모님이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장모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 저는 결국 김정래 씨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두 분 걱정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래 씨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미숙 씨도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이 어느 정도 조용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빈소 앞에 앉아 장모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얼굴이 꼭 살아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직원 하나가 조용히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인분 유품 정리하다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기 죽지 말라고 반찬 많이 싸놔야지. 그 짧은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이상할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 발소리와 울음소리, 조문객 인사소리로 가득했던 시간이 갑자기 끝나버리자 집안이 너무 넓고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윤서연은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늘 앉아 계시던 식탁 자리만 바라보게 되더군요. 냉장고를 열자 반찬통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들렀을 때 넣어두고 간 반찬들이었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까지 하나하나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냉장고 문도 닫지 못했습니다. 반찬통 뚜껑마다 붙어 있는 작은 메모 때문이었습니다. 동혁이 싱겁게, 서연이는 매운 거. 그 짧은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식탁 앞에 앉아 있어도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현관문 쪽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마치 장모님이 반찬통 들고 들어오실 것 같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위 밥은 먹었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정래 씨와 오미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래 씨는 눈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아직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마지막 부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 결국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김정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오미숙 씨도 울먹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물만 따라드렸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김정래 씨가 가져온 상자를 제 앞에 밀어놨습니다.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장모님 앞치마와 작은 반찬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정래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 사물함 정리하다 나온 겁니다. 반찬통 안에는 아직도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 오면 이거 챙겨주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장모님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래 씨와 오미숙 씨도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 이후 식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 외모 보고 함부로 대하는 직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노인 손님이 오면 먼저 자리부터 챙긴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직원 교육 시간마다 장모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성우 관리팀 직원이 직접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육까지 시작했다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장모님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바꾸고 떠난 건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랜만에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결국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솔직히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장모님 흔적이 있는 곳을 한 번은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성우 씨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들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예전처럼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한쪽 벽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모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밥으로 사람을 품어주신 백춘희 여사님을 기억합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식당 직원 몇 명은 벌써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김정래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액자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장모님다운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식당에서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장모님이 계란말이를 더 올려주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국맛이 익숙했습니다. 아마 장모님 손맛을 배우려고 다들 노력한 모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김정래 씨가 조심스럽게 반찬통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꼭 장모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그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남긴 마지막 메모들을 하나씩 다시 펼쳐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 마음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 밥 잘 챙겨 먹겠습니다. 말을 마친 순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라져도 남는 게 있더군요. 누군가를 끝까지 품었던 마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족을 걱정했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남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장모님 반찬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한편에 조용히 넣어둔 채 가끔 꺼내봅니다. 그러면 아직도 어디선가 장모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위 밥은 먹었어?